불과 1년 전만 해도 환율 1,500원은 상상도 못했던 숫자죠. 그런데 지금 그 선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대출 금리는 7%를 넘어섰고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경고를 보냈어요. 그들이 지목한 숫자는 딱 하나, 25배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정부가 시장에 쏟아부은 26억 달러는 어디로 갔을까요? 무너지는 자영업자들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IMF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 여기에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핵심은 바로 25배라는 숫자예요. 이게 뭐냐면 월간 외환 거래량 대비 대외 자산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를 보호해줄 방파제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가 낮을수록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은 25배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들은 고작 한 자릿수거든요. 심지어 슈퍼엔저로 난리였던 일본조차 2조 배가 안 됩니다. 우리는 대만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준이에요. 왜 이게 문제냐고요? 원화는 달러나 유로 같은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글로벌 시장에 위기가 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빼는 게 바로 한국 원화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저 현금 인출기일 뿐이에요. IMF는 바로 이 점을 경고한 겁니다. 대외 충격에 극도로 취약하다. 쓰나미가 오면 맨몸으로 맞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정부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말이죠.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들의 대외 자산 비율은 한 자릿수예요. 기껏해야 1에서 여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죠. 심지어 슈퍼엔저로 위기론이 터져나왔던 일본조차 이 비율이 20배 안쪽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25배를 기록하며 대만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준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핵심은 통화의 지위입니다. 독일은 유로화를 쓰고 일본은 엔화가 기축통화에 준하는 대접을 받잖아요. 위기가 와도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여기는 거죠. 하지만 한국 원화는 다릅니다. 달러나 유로 같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위기 발생 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위험자산 1순위로 분류돼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쇼크 때도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팔고 나간 게 한국 자산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저 현금 인출기일 뿐이에요. 돈 벌 때는 들어왔다가 위험하면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거죠. IMF가 경고한 건 바로 이겁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글로벌 충격에 가장 취약하다는 거예요. 정부는 지난달 환율을 잡겠다며 시장에 26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로 약 3조 5천억 원이에요. IMF 외환 위기 이후 보기 드문 규모의 달러 매도였죠. 그 결과 외환 보유액은 4,200달러 초반대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 정부는 인위적으로 환율을 1,429원까지 끌어내렸거든요. 연말 실적을 좋게 보이려는 이른바 윈도우 드레싱이었던 거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해가 바뀌자마자 억눌려 있던 환율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어요. 순식간에 1,475원을 돌파했습니다. 결국 뭐가 남았을까요?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외환 보유고 수조 원이 단 하루짜리 숫자 관리를 위해 허공으로 증발한 겁니다. 30대 직장인 최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환율 방어한답시고 세금 쏟아붓더니 결국 다시 올랐잖아요. 그 돈이면 서민들 고금리 대출 이자라도 좀 지원해주지. 시장은 정부의 개입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26억 달러. 그건 방어가 아니라 그냥 돈 날린 거였어요. 환율 방어가 실패하자 정부는 다른 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관치금융이에요.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보험사 임원들을 비공개로 소집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달러 예금 마케팅 중단하세요. 달러 보험 판매도 자제하세요. 개인들이 환율 상승에 대비해 달러를 사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정부는 이걸 투기로 몰아세웠습니다. 국민들의 정당한 자산 방어 기회를 원천 차단한 거죠. 증권사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미국 주식형 ETF 판매를 자제하라는 압박까지 넣었거든요. 40대 회사원 김 씨는 환율이 오르니까 달러 예금 들려고 은행 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답니다. 직원이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지금 달러 예금은 취급 안 한대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무너지는 둑을 손가락으로 막으려는 꼴이에요. 시장의 자율은 온데간데 없고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려 들죠. 문제는 이런 임시방편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장을 더 왜곡시키고 불신만 키울 뿐이에요. 정부는 국내 증시를 지키겠다며 이번엔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걸 180도 뒤집었죠. 국내 주식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떠난 증시의 빈자리를 국민연금이 메워야 하거든요. 사실상 총알바지 역할을 강요받는 거예요. 국민들의 노후 자금으로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떠나간 투자자들을 다시 유인하겠다며 위험한 규제 완화까지 단행했어요. 개별 종목의 3배 레버리지 ETF 투자를 허용한 겁니다. 레버리지가 뭐냐고요?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3배지만 떨어지면 손실도 3배가 되는 구조예요. 지금처럼 하락장에서 3배 레버리지는 자산이 녹아내리는 속도도 3배라는 얘기죠. 20대 대학생 이 씨는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다가 한 달 만에 원금의 절반을 날렸다고 해요. 수익률 3배라길래 덜컥 샀는데 하락할 때도 3배인 줄 몰랐어요. 정부는 사실상 개인들에게 폭탄 돌리기 게임을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시중금리가 내려간다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돈을 풀고 있는데도 시중금리는 미친 듯이 오르고 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하지만 뒤로는 RP 매입 같은 방식으로 유동성을 무한정 공급 중입니다. 사실상 양적 완화죠. 그런데 이렇게 풀린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부실 PF 사업장이나 좀비 기업들의 연명 비용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 규모가 약 8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나라는 망해가는 기업들 살리겠다고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네. 원화 가치는 떨어지겠고 물가는 오르겠구나. 결국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겁니다.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돈을 빌리려면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해요. 그게 바로 지금 시중금리가 폭등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부는 대기업 살리겠다고 돈 풀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7% 금리로 죽어가라는 거예요. 2020년과 2021년 기억하시죠? 영끌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2%대 저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샀던 사람들, 그들의 5년 고정금리 갱신 시점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문제는 금리예요. 과거 2%대였던 금리가 갱신 시점에는 6에서 7%대로 뛰어올랐거든요. 매달 내야 할 이자가 2배, 3배로 폭증한 겁니다. 30대 직장인 정 씨는 5억 원 대출을 받아 집을 샀어요. 당시 월 이자가 8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갱신하니까 200만 원이 넘더래요. 월급의 절반 이상이 이자로 나가요.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매물들이 법원 경매장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경매 신청 건수는 역대 최대인 28만 건을 기록했어요. 금액으로는 17조 4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이 강제로 시장에 나온 거죠. 그런데 더 비극적인 건 이마저도 낙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고금리 때문에 살 사람이 없어요. 유찰이 거듭되면서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집주인들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이 헐값에 날아가는 걸 지켜봐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날이에요. 이 시점 이후에 집을 팔면 시세 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다주택자들은 그 전에 팔아야 하는데 시장은 이미 얼어붙었죠. 매물 잠김이냐 투매 현상이냐 어느 쪽이든 시장에는 충격이 올 겁니다. 실물 경제는 어떨까요? 산업연구원의 1분기 경기 전망 지수가 93으로 떨어졌어요. 기준치 100 아래라는 건 경기 침체를 의미합니다. 조선, 바이오, 반도체 같은 주력 산업 전반이 부진하고요. 미국은 한국 기업들한테 현지 공장 건설을 강요하면서 관세 위협까지 하고 있어요. 제약업계는 더 심각합니다. 수익성 악화로 필수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고 있거든요. 암 환자, 당뇨 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하는 의료 대란이 시작됐어요. 60대 암 환자 한 씨는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이 약은 국내에서 더 이상 생산 안 해요. 해외 직구를 알아보세요. 경제 위기가 이제 생명까지 위협하는 단계에 온 겁니다. 경제 위기의 고통은 특히 50대 가장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1순위는 항상 이들이에요. 자녀는 대학 등록금 내야 하고 부모님은 간병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죠. 재취업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자영업으로 눈을 돌리지만
폐업률은 치솟고 있고요. 그 결과 50대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 전 연령대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54세 전직 회사원 김 씨는 명예퇴직 후 치킨집을 차렸다가 1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빚만 5천만 원 남았어요. 가족들 얼굴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가들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서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20억짜리 부동산을 그냥 물려주면 세금이 엄청 나잖아요. 그런데 빵집으로 위장하면 수억 원을 줄일 수 있거든요. 강남의 한 대형 베이커리는 실제로는 거의 장사를 안 하면서도 매장만 유지하고 있어요. 세무당국도 알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고 하죠. 50대 가장은 생존을 걱정하는데 누군가는 빵집으로 탈세를 일삼는 게 2026년 한국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28조 원짜리 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비투 잔고예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문제는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강제 청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 매매라고 하죠. 한 사람이 청산되면 주가가 더 떨어지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청산되고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증시 전체를 폭락시킬 수 있는 뇌관이에요. 20대 직장인 이 씨는 신용대출 3천만 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어요. 회사 선배들이 다 하길래 저도 해봤는데 한 달 만에 1,000만 원 날렸어요. 빚만 남았죠.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의 방만 경영과 정부의 인위적 부양책 속에서 빚을 내 도박판 같은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 급등의 숨은 원인도 여기 있어요. 개인들의 해외 주식형 ETF 투자가 100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국내 상장된 미국 ETF를 살 때마다 증권사가 달러를 매수해야 해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보니 달러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걸 막겠다고 압박을 넣지만 국내 증시를 믿을 수 없으니 개인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거죠. 환율 변동성과 고금리가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저금리, 고성장 시대의 투자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지금은 무리하게 대박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보다 부채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수비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계속 말하죠. 우리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파도는 너무나 거칠고 높아요. 그 말만 믿고 섣불리 움직이기에는 위험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결국 내 자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며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어주는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